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상경로 할 차례예요. 뭐 뜬금없이 보상경로냐? 뜬금없이 보상경로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한글 글 바탕으로 이제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다시금 이해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얘기하려는 오늘 것들에 다 기본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용만 들어도 뭘 얘기하느냐 뭐 나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본인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배웠던 그러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바탕 위에서 이해하는 것하고는 본인들은 모르죠. 당사자는 둘 다 이해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그죠? 천양지차가 날 정도로 그 이해의 폭이 달라요. 자, 보상경로입니다. 자, 왜 보상경로를 부르는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실 테고, 지난 시간에 중독이란 말 한 적 있고 조현병이란 말 한 적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한 거 처음부터 다 얘기하면 제가 또 그죠? 또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할 것 같으니까 지난 시간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을 얘기를 하고 요걸 연결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은 대부분이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 과정에 작용한다. 그래서 그 약물의 효과를 내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약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그 작용을 촉진하는 효능제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 있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그 효과를 내는 약물들이 있다. 전자, 흉내내거나 촉진하는 것은 효능제라 부르고 애거니스트. 그리고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기량제, 엔태거니스트라 부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L도파, 파킨슨의 효형제 작용을 함으로써 효과를 낸다. 그 다음째 할로페리돌, 조현병의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를 낸다. 코카인, 중독, 오늘 할 중독에 있어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중독에 관여한다. 중독을 일으킨다.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의 경우에 메틸페니데이트는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낸다. 항우울제는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치료 효과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제 어떤 식으로 해서 되어지는지는 제가 지금 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L도파는 효능제, 할로페리돌은 기량제, 그리고 코카인, 메틸페니데이트, 그리고 항우울제는 효능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역으로 그러면 L도파는 파킨슨병의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내니까 파킨슨병은 뭐가 어떠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할로페리돌은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조현병의 치료 효과를 내니까 조현병은 뭐가 어떠해서 부족해서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나머지 코카인, 메틸페니데이트, 그리고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죠.
항우울제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니까 우울증은 지난번에 봤던 도파민 시냅스에서 도파민의 부족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도파민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오랫동안 시냅스 틈에 도파민을 머물게 하면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 효과를 내니까 우울증은 도파민과 관련해서는 도파민 시냅스의 도파민 작용 부족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ADHD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어렵나요? 요모 좀 따져보면은 그죠? 처음 듣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하긴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결론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즉 달리하면 이 메커니즘은 잘 따져보면은 그죠? 뭐 할만해요. 그죠? 이해해야 할 문제죠. 무조건 외워서는 안 돼요. 평가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혹시 실수했나 싶어서 제가 실수했다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하시고 앞에 내용, 앞으로 전개될 내용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실 텐데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는지 저 혼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엘도파는 네, 효능제. 할로페리돌은 네, 기량제.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 항우울제, 코카인은 효능제. 그죠? 효능제, 기량제, 효능제 역할을 한다. 자, 그 중에 지금 중독과 조현병과 관련해서 이 보상 경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중독, 여기 영어 어딕션이에요. 어딕션인데, 우리 식중독 할 때도 중독이란 말 있죠. 이때는 영어가 톡스가 독성, 뭐 독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톡스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디톡스 할 때 DE가 이것이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톡시케이션. 독성 물질에 우리가 노출됨으로써 어떠한 그런 증상을 겪을 때 일례로 식중독이다 얘기할 때는 바로 톡시케이션이라 얘기하고 중독이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톡시케이션이 아니에요. 아니고 어딕션이에요. 어딕션. add가 to 또는 toward 이러한 의미의 접두사고, 그렇죠? dict가 어디에 이렇게 철썩 들러붙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제 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이 중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독과 구별하기 위해서 수업할 때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그렇고 여기다가 중독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독과 구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죠? 제가 앞서도 신경계에 작용해서 이러저러한 약물들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준다 해서 저는 행동이란 말을 잘 쓰길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그 행동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지금 뭐 말씀드리기에는 뭐 좀 곤란하고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또 장황해질 수 있고 한데, 행동이란 말이 테크니컬하게 전문적으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아까 톡시케이션과 구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중독 행동이라고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 드린 중에 중독 행동 이렇게 하면 중독 뭐 왔다 갔다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독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바로 어딕션, 중독 행동이요. 그리고 조현병, 스키조가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뭐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다룬 내용에 있어서는 스키조가 무슨 뜻인지는 마이너한 거예요.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메모를 하셨다든지 뭐 제가 인상 깊게 전달해 드렸다면 기억이 날 텐데, 지금 수업에 그냥 업로드만 하셨는지 죄송해요. 다운로드만 하셨는지 정말 수업에, 그죠? 수업 점수, 수업이 아니라 출석 점수를 받을 만한 합당한 그런 참여를 하셨는지 지금 이제 확인해 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이면 이렇게 여쭤보고 이제 확인을 해 볼 텐데, 자, 스키조는 스플릿, 그죠?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고, 프레니아는 마인드. 그래서
찢어진 마음 뭐 이렇게 번역할까요?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안 쓰고 조현병 해서 이게 현은 현악기 할 때 현자예요. 그리고 조는 그죠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현악기 기타, 바이올린, 첼로 뭐 그 정도밖에 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조현병 즉 현의 줄들이 현악기의 그 줄들이 잘 조율의 문제가 있다. 해서 뇌의 전반적인 그죠 활동, 즉 뇌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 부위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어.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바로 시냅스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쿵짝쿵짝 이게 조율이 맞아야지만이 이제 정상적인 경험과 행동을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조현병은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제가 그 어원을 알고 있습니다. 자, 뇌는 이 각 부위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런 전문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부위와 함께 잘 조화롭게 이렇게 작동해야지만이 이게 뇌가 이제 제 기능을 할 텐데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뭐 그 위에도 더 있겠죠. 제가 아는 게 그 정도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있지만 그러한 각 파트가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잘 조율이 되어야지만이 그 오케스트라가 뭔가 그죠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거지. 뭐 각자 그냥 자기끼리 막 아무데나 두들겼다가 아무데나 그냥 튕기거나 켰다가 아무데나 불고 하면은 그 하나의 그죠 조화로운 우리가 듣기에 조화로운 어떤 그런 곡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뇌는 기능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 다음에 또 뭐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자, 중독 조현병입니다.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 여기 보셔도 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보시면 여기 파란 선으로 이렇게 그 지금 끝에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놨죠.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여기 써 있는 신경세포 제가 이제 가지돌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축삭종말 그리고 여기서 또 신경세포가 시냅스에서 이렇게 가서 축삭종말 이걸 지금 여기서 파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다음 신경세포와 시냅스하고 그 다음 신경세포가 또 다음 여기 또 신경세포도 있겠죠. 여기는 제가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대충 그려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은 제가 지금 그리지 않고 그러면은 여기 세포를 건너서 시냅스 또 세포를 건너 시냅스 이런 식으로 쭉 신호 전달하고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바로 세포체 내에서는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냅스에서는 신경 전달물질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이것을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포들 간에 이게 쭉 연이어서 활성화되는 이 부위를 바로 패스웨이, 경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경로가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워드 패스웨이라고 이름을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자, 지금 뇌 부위를 보면은 자, 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다. 말초신경계는 우리 각 몸 구석구석 그리고 속에 그죠? 내장 부위 이런 데까지 다 연결되어서 감각을 전달해서 중추신경계로 보내고 즉 뇌와 척수를 보내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처리된 명령에 해당하는 신호를 또 어디요? 몸 각 부위로 보내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은 말초신경계의 감각신경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감각유를 통해서 일어날 테고 그리고 각 부위로 보내는 중추신경계에서 신체 각 부위로 구석구석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매개하는 말초신경계는 운동신경 또 그 신경을 이루는 구체적인 녀석들은 운동유런이 되겠죠. 그 지난 시간 우리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에서 뜨거운 주전자를 무심결에 만졌다가 아니면 실수로 만졌다가 뜨거워서 손을 떼는 그 반사 반응 얘기를 할 때 말초, 중추, 척수 그리고 다시 말초를 통해서 그죠? 감각 운동이 일어나는 반사 반응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죠? 뇌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뜨거워서 손을 뗐다라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때는 내가 뜨겁다는 것을 알고 의지로 뗀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다른 동물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동물들보다 생존에 더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말초신경계 감각운동 얘기하다가 또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복습 겸 또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요. 자 그럼 중추신경계만 보면은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죠. 그래서 뇌를 옆에서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쓴 상태에서 옆에서 본다 하면은 오른쪽 왼쪽 측면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측면을 이제 잘 그리는데 뇌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마 쪽, 이거는 정수리 쪽, 이거는 뒤통수, 이거는 측면. 그래서 요 측면의 요 아래 요 선이 요 안경 걸리는 요 정도 이렇게 와요. 그리고 거기보다 약간 뒤쪽으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죠?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만큼 기둥처럼 이렇게 뇌의 어떤 연장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은 그어놨지만 이 밑으로 이렇게 척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쯤에서 척수고 지금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쯤이 그죠? 자, 이쯤이 아니라 이 부위가 이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의 뇌와 척수죠. 그래서 지금 척수는 이제 또 생략하고 여기서는 우린 지금 뇌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뇌에 있는 보상경로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뭐 효능제, 기량제 즉 시냅스에서 신호전달에 작용함으로써 효과를 내는 약물과 관련해서 중독 조현병 보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제 파킨슨은 빠져 있어. 파킨슨은 나중에 가서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볼 때 이제 보기로 할 작정이고요. 현재. 자, 지금 척수 제외하고요. 자, 뇌에 지금 기둥처럼 이렇게 생겼고 뇌가 이렇게 소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만 육안으로 언뜻 보면은 이런 기둥 위에 이렇게 뇌가 탁 얹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기둥 부분을 뇌에 있는 기둥간자를 써서 뇌간 또는 뇌줄기라고 그래요. 뇌줄기. 이걸 영어로는 brain stem이라고 그래요. 이 스템이 줄기, 기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스템셀 들어보셨죠? 스템셀이 뭐예요? 줄기세포 이렇게 번역하죠. 바로 그 줄기, 즉 스템이에요. 그래서 브레인 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보이고 기둥처럼 탁 이렇게 뇌줄기, 뇌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뇌가 이렇게 얹혀서는 뒤에 소뇌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요. 자, 그걸 지금 어떻게 뇌가 이렇게 두 쪽인데 그죠? 괜히 지웠나요? 두 쪽인데 반을 잘라서 이 그림은 오른쪽 뇌의 안쪽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요? 뇌간이에요.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이게 뇌간, 뇌줄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뇌가 아니라 뇌가 이렇게 얹혀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뇌줄기, 뇌간, 그죠? 그리고 뇌가 이렇게 얹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마 쪽이고 뒤통수 쪽이고 이게 정수리 쪽이고 이게 오른쪽 요걸 팍 잘라서 오른쪽 뇌 안쪽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죠? 옆에 있는 부분인데 저 건너편이니까 이렇게 요 귀퉁이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소뇌가 있어요. 그래서 소뇌도 뇌간에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고 뭐 포함시키지 않는 학자도 있는데 뇌가 태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소뇌도 그죠? 뇌간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뇌간
뇌간 소개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바로 어디 출발점이 어디예요? 어이구. 출발점이 어디요? 뇌간. 뇌간에서도 구체적으로 요 부위, 아까 뇌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뇌줄기가 이만큼이나 했죠. 이 뇌줄기를 또 세분화할 수 있어요.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또 좀 말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꼭 뇌간에서 또 요 부위, 이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를 구별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뇌간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쭉 이거 아까 뇌 부위는 뇌간에 뇌줄기 이렇게 얹혀있는 시계를 했죠. 이 밑에는 척수고. 이거 다 뇌예요. 뇌줄기도 뇌에 포함돼요. 뇌 중에서 지금 뇌간에서 시작해서 쭉 어디로 가냐면은 뇌줄기 이외의 이 뇌부위의 기댐핵이라는 곳에 가서 시냅스를 해요. 제가 지금 여기 그린 거는 세포 하나만 그렸지만 하나만 있겠어요. 그죠?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이쪽 뇌간에서 기댐핵이라고 붙인 이 부위로 이렇게 축삭을 뻗어서 축삭 종말이 기댐핵에 있는 또 많은 세포들하고 시냅스를 하겠죠. 근데 제가 하나씩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댐핵에 가서 시냅스하고, 그다음 기댐핵에서 시냅스를 통해 전달된 정보를 이 기댐핵은 또 축삭을 쭉 뻗어서 축삭 종말을 어디? 이마 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가서 또 여기 있는 세포랑 시냅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위를, 자, 요 구체적인 부위를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자꾸 망설이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이거 뭐 질려버릴 것 같기도 하고. 자, 출발은 지금 어디? 뇌간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댐핵에 가서 시냅스하고, 기댐핵이 축삭 종말을 어디에 뻗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위를 전두엽이라 그래요. 뭐? 전자가 앞전자, 두자가 머리두자, 엽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개골이 조각조각, 이 두개골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위들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갓난쟁이 애들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애들 만져보면은 이 두개골이 완전히 이렇게 딱 맞물리지 않아서, 그죠? 요것이 요래 틈새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져요. 근데 우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성인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두개골이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손으로는 그 조각을 느낄 수 없지만 이 두개골이 각각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개골 조각을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잎사귀란 뜻인데 전두엽은 바로 이마 앞쪽 머리에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뇌 부위를 일컫는 거예요. 이 엽자는 두개골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요 뜻은 잎사귀고 앞전자 머리주자, 즉 머리 앞쪽에 있는 뇌 부위를 전두엽이라 그래요. 전두엽은 사실 한 이쯤부터 시작해요. 자, 전두엽은 한 이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전두엽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부위,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 부위, 점선으로 표현할까요? 이 부위.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 부위, 지금 뇌줄기, 뇌간에, 소뇌에, 뇌예요. 이건 지금 왼쪽 뇌를 바깥에서 본 거예요. 하면은 이만큼이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 이만큼이 정수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만큼이 뒤통수에 해당하는 부분, 이만큼이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 요 각각의 부위의 이름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역할은 이후에 볼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소뇌. 그리고 요건 뭐라 했죠? 그죠? 뇌줄기, 뇌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뇌줄기, 뇌간에서 시작해서 기댐핵에 가서 시냅스를 하고, 기댐핵에 있는 세포가 그 축삭을 어디?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에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전두엽이라 그래요. 전전두엽에 가서
여기 있는 세포들과 시냅스를 해요. 그런데 요거는 전전두엽 중에서도 껍질 부분, 뇌의 껍데기 부분에 가서 시냅스를 하기 때문에 전전두엽 피질 또는 전전두 엽자 빼고 전전두 피질이라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뭐 전전두 엽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전두 엽은 아까 엽이라는 말은 그 부위 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경세포가 기대맥에서 시작한 신경세포가 가서 축삭 종말이 이부에 있는 세포들과 시냅스 할 때는 이 덩어리 전체 중에서도 이 바깥쪽 껍질 부분, 대뇌, 대뇌, 소뇌, 대뇌의 껍질 부분에 가서 세포들과 시냅스 하기 때문에 제가 피질이라는 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두 엽 피질 해도 되고 엽자 빼고 전전두 피질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이 그림 지웠다 썼다 지금 한 4-5번째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또 합니다. 뇌간에서 시작해서 기대맥에 있는 세포와 시냅스하고 기대맥에 있는 세포가 축삭을 어디? 전전두 피질에까지 뻗어서 전전두 피질에 있는 세포와 또 시냅스를 해요. 얘는 지금 축삭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냅스 부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에서는 신호 전달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한다 했죠. 이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뇌간, 기대맥, 전전두 피질까지 이어지는 보상 경로에서는 무엇을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하느냐? 도파민을 사용하는데 지난 시간에 도파민은 쾌락 물질 뭐 이렇게도 별명이 붙었다 했죠. 그리고 도파민 효능제는 이제 효능제가 뭔지는 이제 통해돼요. 지금 또 효능제가 뭘 한다 이렇게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차 3차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 다시 복습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도파민은 쾌락 물질이다라고 이름 붙였고, 그죠? 그리고 행복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간혹 해요. 사실 행복 물질이라고 이름 붙인 녀석은 또 다른 녀석이 있어요. 널리 알려진 녀석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지금 도파민도 가끔씩 행복 물질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주로 쾌락 물질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왜냐하면 도파민의 효능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항우울제로 쓰였죠. 우울증 환자들은 이 쾌감을 경험을 잘 못하거든요. 즐겁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의 경우에 치료약으로 쓰이는 항우울제는 도파민의 효능제 역할을 해서 그죠? 우울을 경감시키니까 바로 도파민은 그죠? 행복물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도파민 시냅스에서 코카인이 효능제로 작용함으로써 그죠? 중독 행동, 중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소개했었어요. 그 경우에 뭐죠? 그 경우에 코카인 했을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그죠? 쾌감, 그죠? 쾌락을 경험한다. 쾌감을 경험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파민을 쾌락 물질 이렇게 불러요. 바로 보상 경로, 왜 보상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이제 차근차근 또 이야기 되실 텐데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면 즉 뇌간에서 시작한 세포가 활동전을 일으키고 기대맥에 가서 도파민을 뽕뽕뽕뽕뽕 분비하고 기대맥에 있는 세포들이 도파민을 통해서 신호 전달을 받고 또 기대맥에 있는 세포가 활동전이를 통해서 전전두 피질에 가서 또 도파민을 뽕뽕뽕뽕 분비하고 그리고 전전두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또 활성화되면 제가 활성화란 말은 활동전이가 생기거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그죠? 그 다음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활성화라 얘기했죠. 그래서 전전두 피질까지 활성화되면 즉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면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바로 우리는 쾌감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보상감이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시냅스와 관련해서
신호전달 얘기했던 거 다 기초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보상 경로,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합니다. 자, 기대맥은 왜 기대맥이라 하냐면은 말 그대로 이 기대맥이 이렇게 기대고 있다. 예, 그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어디에 기대고 있는데 그 어디를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딘지는 생략하고 하여튼 그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부위를 두고 거기에 얘가 기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핵이란 말은 뇌에서 그리고 척수에서 저거 어딥니까? 중추신경계에서 핵이란 말을 쓸 때는 바로 신경세포 달리면 뉴런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불러요. 뇌나 척수,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 즉 뉴런의 세포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기댐핵,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기댐을 붙이고 핵,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지금 뇌간의 신경세포, 제가 하나만 그린다 했어요. 한 개만 가겠습니까? 여기 뭐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이 경로를 구성할 텐데, 자, 하나만 그려보면은 뇌간에서 시작해서 축삭을 쭉 뻗어서 도파민을 뽕뽕뽕뽕 분비하고 기댐핵에, 그죠? 세포체들이 제가 하나만 그렸지만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 녀석들이 도파민을 통해서 신호전달 받으면 또 축삭들을 쭉 전전두 피질까지 뻗어내고 전전두 피질에서 또 도파민을 뽕뽕뽕뽕 분비하면은 전전두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어지면, 즉 이 경로가, 그죠? 활성화되어지면 우리는 쾌감, 만족감, 보상감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해서 이 경로를 보상경로, 시작, 중간 지점, 끝나는 지점, 출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쭉 통틀어서 보상 경로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글자들은 뭐 제가 따로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또 읽고 싶어요. 도파민을 방출하는 축삭들이 경로, 그죠? 그리고 기댐핵, 그리고 기댐핵에서 나오는 축삭들, 이 경로상에 시냅스에서 신호전달 매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 왜 도파민을 행복물질, 쾌락물질이라 부르는지는 지난 시간에 코카인 그리고 항우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 조금 전에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위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지도록, 달리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부위의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끔 하는 약물을 자꾸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행동, 즉 게임을 자꾸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자꾸 마신다든지, 담배를 자꾸 핀다든지, 그죠? 그리고 섹스 중독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나? 도박 중독도 있고, 성령 중독도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보상 경로의 활성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려는 강박적 행동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또는 중독 행동은 그것이 약물이 되었던, 게임이 되었던, 쇼핑이 되었던, 섹스가 되었던, 또 뭐냐, 도박했나요? 예, 도박이 되었던, 알코올이 되었던, 그죠? 그 이외에도 많이 열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상 경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걸, 그런 행동을 강박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경로는 그러한 맥락에서 뭐 중독 행동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위 중독 행동이 아닌 정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들도, 그 행동이 우리가 소위 바람직하다라고,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면은 이 보상 경로가 활성화돼요. 즉 도파민이 분비되고 활동 전이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요? 그러한 행동을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보상 경로는 동기하고도 관련돼요. 글자가 날아가서 자, 이 보상 경로는 동기하고도 관련돼요.
동기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힘, 추진력, 뭐 그런 의미의 개념, 용어예요. 그래서 보상-경로는 아까 쾌감하고도 관련되고, 쾌감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럼 또 뭐 보상감하고도 관련되고,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상황 따라 어떤 단어가 더 적절하냐 해서 이렇게 나눈 거지. 결국은 신경계에서는, 결국 뇌에서는 보상-경로의 활성화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감, 보상감, 만족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상-경로라고 이름 붙이는데 바로 이것이 동기하고도 관련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이 보상-경로의 기본적인 활동 수준이, 즉 베이스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저 수준의 활동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린 뭐해서 아주 갈증 날 때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그죠? 뭐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하더라도 이 보상-경로가 활성화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그냥 밥도 안 넣고 계속 그 아이스크림을 강박적으로 먹는다 하면은 그것은 중독 행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강박적으로 먹는 그 행동이 보상-경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도파민을 분비되게 하고 그것이 쾌감을 일으킨다. 그 경우에는 보상감, 만족감보다는 쾌감이 좋겠죠. 그 쾌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행동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우리가 지금 수업에 만나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복습도 하고 잘 여러분이 챙겨서 시험을 봤더니 만족할 만한 그런 점수를 받았다 하면은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이후에 이것을 공부하려는 동기가 더 생기고 하게 되겠죠. 그때 시험 공부했더니 내가 기대하는 점수를 받으면은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는 것은, 그때는 쾌감보다는 보상감, 만족감, 이게 적절하겠죠. 그때 바로 이 보상-경로가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경로를 이런 것하고도 관련된다고 얘기하지만 동기하고도 관련돼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이 보상-경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수준이 낮아요. 달리 얘기하면 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달달한 걸 먹는다든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소위 우울증 환자가 아닌 분들이 하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이런 동기가 잘 안 생겨요. 왜? 이 부위가 잘 활성화되지 않아요. 바로 그런 부위예요, 이 보상-경로가.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보상-경로가, 그죠? 전반적으로 활동 수준이 낮다. 그리고 소위 쾌감, 보상감, 만족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인에 비해, 우울증 환자가 아닌 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보상-경로는 동기하고도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위예요. 자, 중독 설명하다가 우울증 동기와 관련해서도 설명하게 된 거예요. 중독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린 거 맞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조현병 왜 적어놨나? 조현병은 이 보상-경로상에서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작용할 때 조현병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량제, 효능제 얘기를 하면서, 그죠? 조현병의 치료제로 쓰이는 항정신성 약물 할로페리돌은 도파민 시냅스에서 기량제 역할을 해서 그 효과를 낸다, 치료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기량제가 도파민의 죄송해요. 도파민 시냅스에서 기량제 역할을 하는 할로페리돌이 조현병의 치료제라면은, 그럼 조현병은 도파민 시냅스에서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작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바로 어느 부위,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 시간에는 뇌의 어떤 부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파킨슨 얘기하면서도 뇌의 어떤 부위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렇게 얘기했고, 조현병 얘기할 때도 뇌의 어떤 부위에서 도파민이 과하면 했는데, 바로 그 어떤 부위가 보상-경로예요. 그래서 보상-경로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조현병이 아닌 분과 비교해서 비정상적으로 도파민이 과잉작용할 때 조현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로페리돌을 복용하면 전형적인 항정신병 약물인 할로페리돌을 복용하면은 그것이 조현병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보상 경로상에서 도파민 시냅스의 기량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게 이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뇌의 이 보상 경련 부위에 이제 적용해서 지금 다시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경로인데 이 부위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강박적인 행동, 약물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중독 행동이 될 테고 이 부위가 정상인에 비해서 그죠? 도파민을 너무 많이 분비해서 그죠? 도파민이 과잉작용한 경우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제가 여기도 이 원고에는 이걸 추가해야 되겠네요. 우울증의 경우에는 바로 이 보상 경로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활동 수준이 낮고 소위 우리가 쾌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보상 경로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더라.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보상 경로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기로 하죠. 자, 로봇쥐. 이 보상 경로를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은 뇌의 어떤 특정 부위를 전기 자극하면은 공부를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공부라 얘기하지 않고 학습 그리고 기억을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뇌 안에는 결국 신경세포들이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오케스트라처럼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약물을 먹던 음식을 먹던 어떤 행동을 하든 그죠? 내적으로 어떤 상상을 하든 사고를 하든 추론 판단을 하든 결국은 뇌에서 일어난 이런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니까 뭔가를 배우고 기억하는 학습 기억에 효과를 줄 만한 그런 뇌부에다가 직접 전기 자극을 하면은 결국은 그죠? 우리가 학습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뭐 주위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든지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습과 기억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환경적인 자극을 조성하는 것과 결과는 마찬가지다 생각해서 그죠? 사람의 경우에는 뇌 여기저기다 함부로 이렇게 뭐 전기자극을 줄 수 없으니까 쥐에게 이제 특정한 부위에 전기자극을 줘서 학습과 기억을 잘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고 하다가 우연히 보상경로라고 나중에 이름 붙인 그 부위를 전기자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전기자극하고 나니까 이 쥐 녀석이 쥐 상자 안에다가 지렛대를 만들어 놓고 이 지렛대를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상 경로상에다가 전기자극을 주도록 이렇게 뇌수술을 통해서 연결해 놓으니까 이 쥐 녀석이 지렛대를 한 시간에 뭐 수천 번 누르고 그죠? 24시간, 26시간을 쉬지 않고 누르고 한 4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는 또 그렇게 누르더라는 거예요. 몇만 번을. 그래서 이 녀석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누르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누르는 거죠. 그게 강박적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로 이 보상 경로가 중독 행동하고 관련된다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난 거예요. 최근에 하더라도 이거 벌써 이것도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 쥐 머리에다가
뇌수술을 해가지고 바로 보상경로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아까 지렛대와 과거에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지렛대와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으로 이렇게 작동하면은 그 부위가 전기 자극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 이 등에 보면은 조그마한 뭉치가 이렇게 얹혀 있는 요거는 작은 카메라예요. 소형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카메라처럼 저런 카메라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장착, 이렇게 매도록 이렇게 장치한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이 쥐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제가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제 이 PC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다가 쥐를 이런 들판에다가 놔두면 쥐가 이리저리 다니겠죠. 다니면 제가 나무 가까이 가면은 리모컨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보상경로가 딱 자극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앞서 동기를 얘기했죠. 보상경로가 활성화되어지면, 그죠?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자꾸 생긴다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나무 가까이 갈 때 탁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나무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행동이, 그죠? 더 강하게 또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또 나무 가까이 가면 또 누르고 또 나무에 발을 대면 또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녀석을 이 나무 위까지, 그죠? 올라가도록 이렇게 보상 경로를 자극해서 활성화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가도록 만든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이 절차만 설명하더라도 이게 또 이제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자, 항상 뭐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죠. 예. 달리 또 예를 들자면, 자, 저희 학교 캠퍼스에다가 바로 이 쥐를 풀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 앉아서 모니터를 딱 보고 있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이 녀석이 어느 장소로 가면 탁 리모컨을 눌러서 보상경로를 자극하고, 또 어느 장소로 가면 리모컨을 눌러서 보상경로를 자극하고, 또 어느 장소로 가면은 리모컨을 눌러서 보상경로를 자극하고, 이것을 몇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보상경로를 자극하지 않더라도 그 녀석은 다음에 또 캠퍼스에 풀어놓으면은 자기가 보상경로를 자극받았던 바로 그 장소를 또 찾아가요. 뭐 그 장소를 가고 싶은 동기가 생겼어. 또는 그 장소를 갔을 때 쾌감, 만족감, 보상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또 찾아가요. 바로 이 녀석이 그런 식으로 리모트 컨트롤 되게끔 그렇게 만든 녀석이에요. 자, 우리의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특정한 뭐 가게를 간다든지 특정한 장소를 간다든지 특정한 과목을 반복해서 공부한다든지, 그죠? 뭐 어떤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달리하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동네에 미장원이 많은데도 나는 왜 하필 그 미장원을 자주 가지? 물론 미장원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동네 마트가 많은데도 왜 하필 그 마트를 자주 찾아가지?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면은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마트를 가려는 동기가 생기죠. 그리고 그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면은 만족스럽죠. 보상감을 느끼죠. 수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을 자주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보상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쥐랑 우리가 하는 행동이랑 결국 그 행동 이후에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은, 보상감을 준다면은 그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자꾸 생겨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강박적이고 소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중독 행동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쥐를 로봇쥐라고 이름 붙였어요. 꼭 로봇처럼, 그죠? 우리가 내리는 리모컨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쥐라 붙였는데, 우리가 금속 제품으로 또는 뭐 전자칩으로 만든 쥐가 아니라 실제 쥐인데 하는 행동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개념의 로봇처럼 보인다고 해서 로봇쥐라 붙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행동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그죠? 뭐 공부하고 뭐 만나고 모든 행동, 뭐 자는 거 말씀드렸죠. 모든 행동들이 금방 말씀드린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겨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만족감 있게 되고 그 행동을 자꾸 해서 그 행동을 더 잘하게 되는 전문성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경우의 중독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로봇지가 보여주는 이런 행동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로봇지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행동 차원에서 볼 때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로봇지지만 우리는 뭐요? 쥐 빼고 로봇 나 뭐 이런 로봇 시현, 로봇 누구누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뭐 쥐를 이렇게 그죠? 리모트 컨트롤해서 움직이고 하는 그것이 기발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그런 시각을 바꿔주는데 중요한 기여, 뭐 소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혁명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네이처지의 탑 저널에 그렇게 실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쾌중추 제어, 여기서 쾌중추라는 게 바로 보상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어가 뭐예요?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컨트롤. 그래서 쾌중추 보상 경로를 컨트롤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로봇이에요. 우리도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본질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격 장치로 자극을 받는 이 쥐는 나무 꼭대기까지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쥐들은 이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요. 쥐가 만약에 그 강의실에 있다면은 구석으로 어두운 곳으로 다니지 밝은 곳으로 가로지를 달리거나 높은 곳에 안 올라가는데 이런 곳에도 올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커스에 요즘 서커스 볼 일 있나요? 하여튼 그 서커스, 소위 서커스에서 그러한 동물들이 그런 불 타는 이렇게 원통 속을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 사자니, 호랑이, 이런 맹수들도, 그죠? 포식자 중에서도 탑에 있는 이런 녀석들도 불 같은 것들은 급내하거든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불 속을 지나가게끔 하는 거는 쥐가 높은 곳에 안 올라가는데도 바로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감, 만족감, 쾌감을 경험하게 되면 동기가 생기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서커스의 그런 동물들은 보상 경로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채찍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보상물을 줌으로써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합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요.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왜 특정한 행동은 자주 하죠? 그리고 중독 행동을 보는 사람은 왜 그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죠? 그 행동을 하고 나면은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서 만족감이 있고 그 행동을 다시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소위 바람직하다라는 공부가 되었던, 그죠? 도박이 되었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되었던, 그죠? 내가 선호하는 마트가 되었던, 아니면 그죠? 특정한 브랜드의 옷이 되었던, 구두 신발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게 부모 자식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상이든, 그죠? 이념이든 신념이든 추상적이든 또는 구체적이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로봇지와 본질적으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로봇 나, 로봇 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시사하는 그런 연구예요. 자, 여기 보면 베르나르 베르베르 첫 시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소개했는데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 1, 2권에 보면은 보상 경로 중에 기대맥에다가 칩을 심어놨어요. 그 칩이 심겨진 사람은 자기가 언제 그런 칩이 심겨진지 몰라요.
뭐 갓난쟁이 때 심었는지 아니면 뭐 그죠? 뭐 정신을 잃었을 때 그죠? 마취를 해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읽은 지 오래돼서 그 과정은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당사자는 몰라요. 침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바로 로봇지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그죠? 멀리서 일거수일투족 뭐 또 로봇지처럼 모니터를 통해서 보나 봐요.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진짜 희미하네요. 그래서 그걸 다 로봇지처럼 컨트롤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한다고 여기지만 바로 로봇지처럼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실어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죠? 과학 기자 출신이고 여차저차해서 이 내용이 소설로서 재밌긴 하지만 정확성이 있어서 뇌와 마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죠? 뇌와 마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책으로서 추천해 드린 거예요. 자, 제가 또 얘기하고 싶네요. 뭐 늘 그렇죠. 수업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하는데 아마 지겨운 분도 계셔서 꺼버리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싶어요. 또 얘기할게요. 자, 조금 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는 그 뇌책에서 칩이 심겨진 사람은 자기가 칩이 심겨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어떤 장소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어떤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만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 이후에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다음에 그 한 행동을 할 동기도 안 생기고 반복적으로 할 일도 없겠죠. 그러면 장소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죠? 그것이 이념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죠?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거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분명히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었고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족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자유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뇌 안에서 보면은 바로 로봇지처럼 아니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리모트 컨트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뇌에 칩이 심겨진 것도 아니고 얘처럼 이렇게 수술받은 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어디에 컨트롤되고 있습니까? 바로 보여지는 사람, 물건, 사상, 이념, 종교, 정치적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취하고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경험은 뇌에서의 전기신호와 화학신호, 즉 활동전이와 신경전달물질로 수렴되는데 바로 그것이 보상경로를 활성화시켜서 보상경로에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도파민이 분비된다면 우리는 만족스럽고 뭔가 뿌듯하고 그죠? 보상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을 테고 등달아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행동이 생겨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리모트 컨트롤되고 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칩에 의해서 컨트롤됩니까? 이 로봇지처럼 이러한 뇌수술을 통해서 컨트롤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이 환경, 그죠?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물건이 되었던 또는 그것이 어떤 사상이 되었던 그죠? 그러한 환경상의 자극에서 우리의 삶은 온통 컨트롤 받는 로봇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뇌에 나오는 주인공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를 달리 얘기하면은 소위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이 그동안 질문해왔던 것을 뇌 입장에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하고 나름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이론론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동일론 얘기하면서 뇌의 활동은 물리적 작용이다. 결국 우리가 봤듯이 활동전이 전기신호나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지는 이러한 물질 작용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뇌 활동 그 자체다. 마음이라는 그것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이란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대충 대충 두리뭉실하게 약속한 상징 체계로서 사회적 실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회적 또는 내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실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론론 중에 동일론은 마음 곧 뇌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자유의지니 선택이 하는 것도 심리적 실제, 달리하면은 심리적 실제 현상이지 자유의지 선택이 실체가 있는 어떤 존재론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통해서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워서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또 지금 자유의지 선택이니 이것이 심리적 실제니 현상이다, 그 자체가 어떤 존재론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다시금 그걸 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또 설명하는 것은 우리 수업에서는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이후에 나중에라도 한번 그것이 문득 떠오르면은 분명히 저는 자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죠?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 보상경로 보상경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독 행동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동영상을 미리 준비했거든요. 이건 KBS에서 마음이란 이름으로 방영한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 한 15분 정도 되나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이제 동영상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